간밤에는 미국의 11월 CPI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확인했고 또 오늘 장중에는 BOJ의 금리 인상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BOJ를 앞두고 있었을 때 좀 긴장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양시장 동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히려 조금 더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간밤 뉴욕 증시 오라클 쇼크를 떨쳐내는 것 같아서 다행인가 싶었었는데 이게 뭔가 온기가 국내 반도체까지 다 오지는 않았다라는 어딘가 모를 찝찝함은 좀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한번 풀어보고 다음 주 전략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상상인증권 신월투자전략팀장, IBK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일단 뭐 시장 총평부터 두 분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산타가 오긴 오는데 오전만 하더라도 코스피엔 안 오나? 라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 또 BOJ 큰 산을 좀 넘었다라는 생각도 드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해석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신월 팀장님께 먼저 좀 여쭤볼까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어제 미국 뉴욕 증시가 그래도 안도 랠리를 펼치면서 국내에도 좀 온기가 미쳤습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BOJ에 대한 경계심 역시 상존하고 있고 여기에서 핵심은 어제장에서는 이제 테슬라와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의 향후 가이던스가 상당히 개선되어 있다라는 점에 계속 방점을 찍을 수가 있겠고 테슬라에 대한 부분들은 최근에 테슬라의 AI 역량과 향후 스페이스X 상장에 대한 부분들 여전히 뭐 아직 불확실성은 다 가신 것은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BOJ에서의 이제 우에다 총재의 기자회견 이제 진행될 예정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국내 시장에 대한 이익 모멘텀이 미국에 있어서보다는 성장과 향후 속도에 대한 부분들이 경계심이 여전히 좀 더 높은 상황에 있다. 의구심을 어느 정도 해소하느냐는 향후 실적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들, 즉 영업이익의 컨센서스가 좀 더 가파르게 올라와야 하고 이 부분에서도 반도체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제외한 업종에서 유의미하게 좀 올라와 줘야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율 소폭 하향 조정되었습니다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측면들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부분도 있고 시간적으로도 지켜봐야 되는 부분도 있다. 일단 코멘트 좀 받았습니다. 자, 정 팀장님께서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외국인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을 팔고 개별 종목을 샀다. 뭐 저는 이렇게 좀 평가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밤 사이에 뭐 CPI다, 또 오늘에 나올 뭐 PC이다, 그리고 뭐 엔캐리 청산에 대한 뭐 불확실성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죠. 뭐 하지만 뭐 시장은 아무래도 좀 셧다운에 나왔었던 이제 그런 데이터였기 때문에 그렇죠. 신뢰성이 이렇게 높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무난하게 그렇게 좀 소화가 되는 그런 느낌이고 뭐 이런 금리 인상 그 일본의 금리 인상도 어느 정도 좀 예상이 좀 됐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크게 오히려 좀 엔화는 빠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 거 생각하면 시장에서 예상을 했었던 것들 안에서 다 움직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세 가지 불편한 상황이 있습니다. 최근에 첫 번째는 뭐 다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 환율이고요. 두 번째는 AI 버블론이고 세 번째는 이제 저는 이 브로커로서 이제 일선에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물론 이제 50억으로 이제 유예가 되긴 했습니다만 대주주를 회피하기 위한 매물이 상당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나오고 있나요? 올해 같은 경우는 대형주들 위주에 올랐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큰 손분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뭐 코스닥에 있는 알테오젠 이렇게 큰 종목들을 가지고 컨트롤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종목에서 이제 대주주를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매물이 좀 상당히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거 제가 세 가지는 좀 불편한 부분이긴 한데 그렇더라도 코스피의 4,000선, 코스닥의 900선에 대해서 담금질은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결론을 드리자면 이제 환율 고점 인식은 조금 확대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미국 시장에 매칭되고 있으면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보니까 조정을 받았었던 기존 주도 섹터들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저는 뭐 향후 남은 6거래일 동안 나쁘지 않은 흐름을 뭐 보이지 않을까 좀 긍정적인 말씀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불편한 진실 세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오늘 시장에서 조금 그래도 찜찜했던 거는 어제 이제 마이크론의 이런 상승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상승의 이 흐름을 보면은 우리나라도 그쪽 위주로 오늘 좀 올랐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국내 반도체가 좀 쉬어간다라고 하고
양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게 시장을 팔고 종목을 샀다라고 좀 보고 있는 이유가 이 반도체에 대해서 어떤 이제 선별적인 어떤 매도를 했다라기보다는 저는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프로그램 매도다? 네, 그 프로그램 매도라면 함은 아무래도 환율에 따른 이제 그런 이제 불확실성에 의한 외국인들의 비차익 순매도가 시가총액 1, 2 종목에 좀 모이면서 막판에 윗꼬리를 확 다는 이제 그런 매도가 좀 모이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플러스 말씀드렸었던 그쵸. 이제 대주주들의 회피 물량 이런 좀 마찰적인 수급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근본적인 요인은 저는 해가 지나고 나면 그래도 그쵸. 다시금 수급이 돌아오면서 속도를 좀 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말에 있던 이슈들이 좀 엮여가지고 오늘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반등 강한 이 상승까지는 못 봤던 것 같습니다. 신할 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 오늘 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마이크론만큼 못 올라갔던 건 그동안 마이크론이 많이 빠져서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가 있어 어느 정도의 키 맞추기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여기엔 좀 동의를 하십니까? 일단 마이크론이 이 반도체 업종에 있어서 카나리아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아직 그 회계연도 기준상 마이크론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분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마이크론은 9월부터 11월까지이다 보니까 더 있죠, 한 달. 예, 나 메모리 반도체 현물 가격에 대한 상승을 온전히 좀 반영할 수 있었고 거기에다가 향후 매출과 영업이익단에 있어서 증가세도 빨라지는 뿐만 아니라 OP 마진을 좀 더 공격적으로 잡아낼 수 있었던 가이던스의 역할들이 최근에 가격에 대한 부분들 좀 올려줬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연간 이익단에서 본다라면은 메모리 반도체에서 하이닉스와 이제 마이크론에 대한 부분들이 비슷하게 흘러갈 양상이 있는데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좀 그동안에 워낙에 상반기부터 최근은 한 3분기까지 너무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가격 레벨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증시가 아무래도 코스피 내에 이제 대표 업종으로 종목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다 보니까 코스피에 대한 프록시 역할 역시 함께 하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마이크론의 긍정적인 흐름들이 미국에 대한 이 백그라운드와 같이 결부가 되어 있다라면은 하이닉스는 더 무게감이 좀 더 있다라는 측면에서 다소 좀 아쉬운 측면들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기대장을 뭐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들을 뭐 하루 이틀만 보고 말 건 아니고 예. 결국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큰 흐름에서 본다라면은 중장기적인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은 이익의 증가세로 충분히 경감시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지수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온전하게 우상향에 대한 방향성을 잡는다라면은 그때는 지수의 상승폭보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같은 반도체 업종의 대표 종목들의 주가 상승세는 이번에 오를 연중에 목도하신 것처럼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갈 네. 개연성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조금 더 살펴보면 사실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움직임이었었는데 이게 지금 외국인 자금이 코스닥 바이오주 쪽으로 좀 가면서 강했던 건지 아니면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지금 정부 코스닥 활성화 기대감이 작용했던 건지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고 싶은데요. 네. 정 팀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오늘 일단 코스닥 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이 더 컸던 이슈일까요? 아니면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었던 걸까요? 뭐 둘 다였던 것 같습니다. 뭐가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제 문제일 수 있는데 먼저 코스닥이 최근 들어서 이제 특히 시가총액 상위를 포진하고 있는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 조정세가 굉장히 좀 강하게 최근 들어 좀 나타났었죠. 말씀드린 대로 뭐 대주주 회피 물량이 있을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제 뭐 프로그램 매도에 그런 이제 영향도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오전부터 그런 이제 무슨 받은 글 그러면서 이제 저희 이렇게 쭉 돌았어요. 사실 다 돌았어요. 네, 다 돌았죠. 다 돌았어요. 그럴 거면 그냥 공개해도 될 뻔한 건데, 예, 그 돌면서 그때부터 이제 코스닥 쪽이 조금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물론 이제 뭐 생명보험법이나 바이오에 관련된 재료들이 몇 가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코스피 쪽에서 좀 막혀 있는 그런 외국인들의 그런 수급이 코스닥 쪽으로 좀 흘러 들어오는 이런 부분도 좀 확실히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들만 이제
코스닥에서 좀 매도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기관과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보여줬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포인트가 좀 평소와 달라지지 않았나요? 그렇죠. 예. 그리고 딱 보시면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에코프로를 제외하고는 거의 좀 제대로 된 상승이 좀 나왔다라고 했던 점이 거기에 따른 좀 신뢰성을 굉장히 높은 신뢰성을 가지고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이제 수급에 따른 어떤 재료에 따른 수급 유입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코스닥 활성화 방안이 12월 초에 공개가 됐어도 그때는 개인만 코스닥을 샀었지 외국인이 들어오는 모습을 잘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코스닥에 외국인의 수급이 꽤 들어왔다라는 건 신할 팀장이 보셨을 때 이제 이익을 잘 내는 기업을 위주로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다면 이젠 좀 성장 관점으로 관심을 돌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과거와는 체력이 달라진 국내 경제와 금융시장의 이제 개도국에서 선진 시장으로 가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외인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아예 담을 수 없는 지수가 아니라 이제는 고려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외인의 시총 기준으로 코스피에서도 시총 비중을 평균치를 상회하는 업종은 통신, 지주, 그리고 전기전자의 반도체 이 세 개 업종밖에 없다라는 점은 여전히 편중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미 증시도 상당히 방향성 예측이 너무 어려워졌잖아요. 변동성이 너무 커져 있는 상황에서 러셀 2000과 같은 중소형주의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한 것처럼 미국 경제에 대한 견조함, 우리나라는 미국만큼은 성장세가 강한 것은 아니지만 작년 대비 분명히 성장세가 올라왔고 하반기부터는 수출 중심으로 회복세가 가파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최소한 무난하게 간다라면은 지수가 막혀 있다고 하더라도 종목단에서 업종별 옥석 가리기와 희비에 엇갈리는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할 때에는 지수에 대한 투자보다는 종목에 대한 이제 옥석 가리기로 투자 자금이 좀 이동할 개연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방향성 배팅을 했을 때 맞추기가 동전 앞뒷면 맞추는 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해 넘기고 보자는 게 요즘 얘기 많이 나오는 게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지수에 대한 부분이나 어떤 대표 업종에 대한 ETF의 방향성을 예상하고 거는 것보다는 투자 자금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확실한 이익의 모멘텀이 있는 업종 내에서 그래도 잘 할 수 있는 종목으로 가는 것이 투자자들의 당연한 심리 투심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중소형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천스닥 이런 얘기들이 과거 한 2, 3개월 전보다 훨씬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이번 주에 우리 증시도 미국 따라서 이 중소형주 랠리들이 좀 나오면서 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올라간 것도 있었는데 다시 아까 좀 이익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최근에 코스닥 활성화 정책 방안 이야기 나와도 그 전에 좀 이 배경이 코스닥은 왜 코스피 못 따라가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게 사실 차이가 저는 이익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정책으로 코스닥을 밀어주는데도 코스닥이 올라갈 한계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코스피 대비 코스닥은 좀 중장기 투자 패턴보다는 단기에 가까운 투자 성향들을 지닌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수급의 편중이 상당히 좀 강하다라는 측면은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인 기업의 이익 창출 능력에 기반한 밸류에이션의 잣대를 좀 적용하기가 다소 코스피 대비해서는 변동성 측면에서 높다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그동안의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신정부 들어서 지속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코스닥이 나온 거는 사실 정책의 시점과 이 지금을 생각해 보면은 정책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코스피를 밀어주는 꼴이 되었고 코스닥은 오히려 소외가 되었다가 코스피가 어렵고 미 증시가 흔들리면서 글로벌 매크로 환경과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이제 뭔가 좀 대피할 수 있는 아니면 내가 타 벤치마크 대비보다 수익률을 좀 올릴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라고 했을 때 코스닥의 주요 종목들이 이제 눈에 띄는 흐름들은 우리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나오는 흐름들이 연출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얘기해서 가장 반응을 했었던 축은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법률과 금융 제도 규제 측면에서 인프라를 바로 한다라고 했을 때 본질적인 측면은 코스피와 코스닥 공이 모두 기업의 이익에 대한 부분으로 네. 기여될 수 있는데 기업의 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뭐 잘 아시는 반도체, 조선, 방산, 원전 이런 쪽으로 먼저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 대한 부분들을 눈을 돌리게 되는 투자자의 시선의 이동이 이제 좀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같은 질문을 정영민 팀장님께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코스닥 활성화 대책 모르겠습니다. 받은 글이라고 하니까 한 5시 반 넘어서 공개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저도 슬쩍 봤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정부가 밀어주는 코스닥이 우리가 예전에 봤던 밸류업만큼이나 이렇게 쭉 코스피만큼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한계가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의외로 또 간단한 또 조치일 수도 있는 게 네. 사실 이제 국민연금에서 코스닥 150에 대한 벤치마크의 비중을 높이면 알아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굉장히 좀 낮은 부분이고 아예 그냥 벤치마크를 안 쓰는 부분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이제 운용력들 보면은 코스피 200을 비트하기 위한 그뭐 삶의 모든 목표가 코스피 200을 이기는 얼마나 이기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자신들의 어떤 성과가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코스닥을 사실 이렇게 뭐 액티브 펀드 혹은 뭐 ETF 아니면 뭐 약간 이런 액티브 펀드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등한시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정부가 이제 연기금을 어떻게 보면 좀 이용을 해서 여기에 벤치마크에 대한 비중을 좀 높여주고 연기금에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비중을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좀 높여주는 이제 그런 네. 것들이 나온다면 이거는 뭐 이렇게 딱히 큰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시장이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우리가 뭐 코스닥 뭐 시가총액 1,000억, 2,000억짜리 막 올랐다고 코스닥이 활성화됐다고 하진 않잖아요. 그건 아니죠. 무조건 지수인 거죠. 네. 그럼 지수는 역시 지수 관련 종목이고 지수 관련 종목들은 시가총액 지금 뭐 1위부터 한 30, 50위 뭐 이렇게 보면 바이오가 좀 많이 포진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뭐 2차 전지 뭐 그다음에 IT 소부장 뭐 이렇게 좀 몇 가지가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바이오 쪽이 그래도 좀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는 요인은 이 시가총액에 구성된 그런 요인에 좀 기인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그 연기금만 어느 정도 좀 벤치마크의 비중을 좀 높여준다면 생각보다는 빨리 코스닥의 활성화가 좀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기금 국민연금에서 코스닥 150을 늘린다고 하면 쉽게 늘릴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정부에서 좀 해라 이게 이렇게 푸시를 하는 겁니까? 법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코스닥을 이 정도만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딱 룰로 좀 정해져 있어요. 네. 그 부분을 좀 넓혀준다면 어렵지 않게 좀 가능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가 정말 수많은 제가 알기로는 300개가 넘는 지수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네. 사실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 정책을 좀 펼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 코스닥이 다시 밀고 올라가는 장세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제약바이오, 로봇 조금 더 추가하자면 2차 전지가 코스닥의 중심일 것 같은데 여기서 하나 고르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방금 말씀드린 코스닥 지수를 개인 투자자들이 사는 전략이 더 괜찮을 수 있겠죠? 네, 뭐 ETF 굉장히 잘 돼 있고요. 네. 그 변동성이 너무 좀 마음에 안 든다. 뭐 코스닥 뭐 1%, 2% 움직이는 거 가지고 많이 성에 안 찬다라고 하신 분들은 레버리지도 잘 되어 있는 ETF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포트폴리오의 한 켠에 좀 넣어 두신다면 뭐 정책과 함께 어느 정도의 수익률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정책 기대감 가져봐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섹터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원전 또 전력 인프라 계속해서 에너지 관련해서 테마들 막 돌다가 이제는 핵융합 이쪽이 또 떠올랐는데요. 트럼프 미디어가 핵융합 기업 뭐 합병한다는 소식도 나오면서 국내에서도 핵융합 관련주들 강세였습니다. 정 팀장님, 근데 이거를 트럼프 테마주의 순환매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실질적으로 이제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이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의 이제 테마성이 있다라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거를 조금 더 넓혀서 생각하면은 어쨌든 에너지에 대한 투자 심리의 강화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핵융합 되게 좀 저도 굉장히 어려워서 이제 여기저기 찾아보고 AI한테도 물어보고 했는데 뭐라던가요? 아이언맨의 그 여기 원자로 네, 쉽게 보면 그거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그게 뭐 트럼프가 이거
융합을 육성하고 그걸 한다고 해서 그게 뭐 바로 상업화가 될까요? 못해도 저는 10년 이상은 걸릴 거라고 생각이 이게 드는데. 2050년 원래 상용화 네. 시점이었다고 저는 하더라고요. 뭐 이게 뭐 당장 이렇게 뭐 밸류에이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말 그대로 이제 이게 합병을 해서 이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어떤 이제 성장성, 시장성을 이제 가늠하고 있다라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 종목들에 대해서 얼마 벌 수 있겠어, 뭐 EPS가 얼마야, 매출이 얼마나 이렇게 좀 추정하는 맞아요. 거는 사실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AI가 이제 처음에 이제 랭귀지 모델, 그러니까 언어 모델에서 이제 인프라로 좀 넘어왔고 이제 다시 찾고 있는 게 이제 에너지 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에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라는 점. 그것도 대통령의 이름을 딴 그렇죠. 이제 그런 회사가 그렇게 좀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에너지 관련된 섹터 전반적인 투자 심리의 강화 현상.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싶고요. 뭐 그렇게 본다면 이제 뭐 지금 조금 찬밥 취급을 받고 있는 신재생도 내년에는 한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좀 좀 있을 반등이 것 같고. 나왔더라고요. 네네. 예, 그리고 근데 알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역시 이제 좀 이따 또 말씀드릴 기회가 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원전, 전력기기 뭐 그렇죠. 이런 쪽이 중심을 좀 잡고 있는 거니까 네. 요, 일단 요 뉴스에 대해서는 좀 테마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걸 확장해 본다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모든 곳에 대한 시장의 투자 심리 강화 이 정도로 좀 그렇죠. 키워드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핵융합. 이것도 결국에 이제 원자력 발전의 일종이기 때문에 뭐 다양하게 겹쳐지는 기업군들도 보입니다. 신할 팀장님 보셨을 때는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글로벌 트렌드가 원전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뉴스는 아마 원전을 좀 더 강하게 해주는 뉴스로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당연히 지금 AI 산업에 있어서 핵심적인 한 축이 그쵸. 전력 인프라 쪽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미국과 이러한 부분들을 강화, 산업적인 협력 수준을 보다 강화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2인 삼각 경기처럼 미국과 한 팀을 이루어서 가고자 하는 부분들을 계속 발현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있어서도 이 미국의 흐름들이 좀 직간접적으로 상당히 빠른 수준으로 온기와 냉기가 오고 가고 하는 흐름들이 나타날 것이고 냉기가 온다고 해서 바로 이 테마가 이 업종이 하락을 한다거나 투자자의 관심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워낙에 트럼프라는 인물 자체가 네. 강하게 밀 때 너무 화끈하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튀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냉각기에 접어들었을 때 소외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추세적으로 본다라면은 좀 변동성이 있는 사이클은 불가피하더라도 네. 우상향할 가능성이 다소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오클로나 뉴스케일 파워 같이 이제 SMR을 기반으로 하는 이 종목들의 꿈과 희망은 너무 정말 비전이 장대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은 거의 매출이 없습니다. 여기도 뭐 네. 성장주라고 봐야 되죠. 뭐. 네. 과거 이제 팬데믹 때 네. 지금 최근에는 이제 세일즈를 기반으로 한 PSR을 많이 보고 있지만 팬데믹 때는 꿈을 기반으로 한 PDR이라는 네. 그 지표도 우리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을 했었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거의 준한다라고 봐야 되겠고 이런 쪽에서 종목에서 회사에서 IR이나 홍보실에서 내놓은 기사들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성과를 하고 있다. 투자 자금을 받아서 이런 연구를 지금 진행할 거다. 이러한 약간 마케팅적인 측면에서의 뉴스가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업종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떨쳐낼 때에는 결과적으로 시장 자체가 상당히 뜨거워져야만 이 종목들이 갈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어제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처럼 이벤트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수반이 되어야 추세적인 상승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꿈과 미래, 청사진, 네, 이런 키워드들. 네, 정 팀장님, 저 아까 에너지가 결국엔 다 같이 좀 갈 수 있다라고 그쵸.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요건 좀 개별 종목이긴 한데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상승하긴 했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쌓이는 거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좀 움직임이 답답한 거 아닌가요? 저는 1월 그러니까 뭐 아까 그 반도체랑 바이오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올해 뭐 가장 큰 성장을 상승세를 보였었던 대형주 중에 하나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그만큼 이제 큰 손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는 이제 그런 종목이고요. 이것도 이제 대주주 회피를 하기 위한 물량들이
얘기들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난주부터 좀 제법 나오고 그렇죠.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제 원전하고 전력 인프라를 이제 한 섹터로 보고 있는데 그래도 한 10에서 20%의 포트폴리오는 요게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는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본다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비중으로 본다고 하면 전체 포트의 뭐한 그냥 5% 이상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뭐 ETF로만 따져보더라도 그렇게 좀 가져갈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내년 1분기부터 지금 엄청나게 상승해 있는 주가에 대한 정당성을 어느 정도 검증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이미 11월부터 약간 그런 시간들은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네. 그 전까지는 뭐 원전이다, SMR이다, 뭐 이렇게 뭐 매출이나 뭐 이런 수주라기보다는 향후에 이제 몇 테라와트 뭐 이런 꿈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수주가 얼마큼 나올 것인가에 따라서 향후에 이제 속도가 좀 정해질 것 같고요.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하진 않는데 이렇게 좀 높아진 주가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려면 어쨌든 1분기 안에 몇 개라도 좀 수주가 나와야 된다고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방향성보다는 아무래도 수주가 나온다면 다시금 10만 원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나오려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무조건 내년 1분기에 몇 개의 수주를 가져가느냐가 속도를 좀 좌우하는 것 같고요. 방향성에 대해서는 뭐 장기 투자에 대해서 네. 전혀 의심할 여지는 없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핵융합과 관련된 이 움직임, 뭐 일진파워, 모비스, 시총이 좀 작은 기업들이 오늘 올라간 건데 말씀대로 저도 오늘 한전그룹주랑 두산에너가 이건 다 나중에 받아가겠지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은 내년에 시장의 트렌드 중에 하나는 에너지가 확실하게 한 축은 잡아갈 것 같습니다. 앞서 뭐 태양광 이쪽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내년에 혹시 다크호스가 될 것 같은 팀장님 에너지가 좀 하나 보이시는 게 있으십니까? 저는 기존에 이렇게 크게 이렇게 바꿀 만한 그런 요인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네, 이쪽 원전 그대로가, 쪽, 원전. 그리고 이제 전력기구 변압기 뭐 이런 네. 쪽하고 그리고 하나 더한다면은 이제 최근 들어서 미국의 움직임이 구리를 약간 전략 자산화하려는 움직임이 좀 맞아요. 보이고 있거든요. 뭐 지난주였나요? 이번 주 초에 고려아연을 이제 비철금속의 무슨 전략 생산 기지로 뭐 그런 얘기가 나왔던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그럼 구리는 전력을 생산하는 직후부터 AI 기판 위에까지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전시에 또 어떤 전시 물자로도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렇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구리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구리 가격이 한 달 만에 한 10% 정도 올랐는데 지금 군부를 좀 떼고 있는 게 아닌가. 그 문까지는 아니어도 구리 관련된 종목들 그렇게 본다면 전선주들이 내년에는 올해 좀 아쉬웠던 부분을 좀 꽃피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할 팀장님은요? 에너지의 뭔가 다크호스 내년에 느껴지는 부분 좀 있으십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주도하는 부분이라서 역시나 원전. 이런 부분들을 그냥 간과할 수 없는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본다라면은요. 1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할 때에는 이제 빅테크, 첨단 산업은 끝났다. 트럼프는 5.1조, 전통 에너지랑 친하다. 이러한 얘기들을 분분했는데 집권 초기에만 반짝 올랐고요. 이번에도 그랬죠. 네, 결과적으로 또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트럼프는 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미국 내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은 두 팔 벌려 환영을 하고 그렇지 않는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취하면은 상당히 뭐 정말 고통치기도 하고 네. 뭐 팽하기도 하고 이러한 모습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스토리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펼쳐질지는 네. 내년도 그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11월에 보통 한 5, 6개월 전부터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진다라고 하면은 그 지역 특히나 주가 중요하잖아요. 그쵸. 전략적인 주에서 밀고 있는 또는 유망한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쪽에서 새로운 재료를 내놓으면서 주가 부양과 그 주의 민심을 다독거리는 뉴스를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정책을 펼쳐보았을 때는 큰 새로운 재료는 없을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내년 이맘때를 되돌아본다라면은 새로운 재료들은 분명히 나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트럼프, 아메리카 퍼스트 계속 뭐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이게 또 새로 붙은 게 있죠. 지금 우주 항공 테마도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우주 정책 이 이슈가 그렇습니다. 붙었습니다. 정 팀장님, 이제 그러면 우주 항공 테마 좀
스페이스X IPO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더 넓게 좀 기대감 가져봐도 되는 거 아닐까요? 이제 정책적인 부분까지. 네, 뭐 미국의 스페이스X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 대통령께서 관련된 이제 그런 맞아요. 언급을 하면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난 상승을 좀 보였고요. 이게 또 이제 이게 한 끗 방산주랑 또 한 끗 차기 때문에 또 아유, 방산 그럼요. 종목으로 이렇게 좀 오버랩되게 좀 했었는데 날개 달면 우주항공이죠. 예, 네. 이 새로운 그 공간에 대한 이제 그런 시장이 열릴 때는 사실 무한대의 멀티플이 좀 펼쳐집니다. 우리가 한 20수년 전에 닷컴 버블이 생긴 이유도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새로 생기는데 얼마 벌지 모르는 그런 시장이 이렇게 새로 형성이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버블까지 좀 간 거였고요. 물론 이제 뭐 우주항공이 지금 뭐 버블로 간다 뭐 이런 말씀은 아니고 이제 뭐 시작도 안 하는 이제 그런 그쵸. 상황인데요. 그런 흐름이 좀 나온다면 저는 뭐 내년에 좀 굉장히 좀 강한 한 축이 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좀 일화를 말씀드리면 이제 연말에 모임 같은 데 제가 많이 나가는데 네. 내년에는 뭐가 될 것 같아라는 질문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저희도 주변에서. 방송에서 이 시간에 얘기를 한번 나눠본 적 있었어요. 증권사를 다닌다고 하니 뭐 선후배나 뭐 동기들이나 이렇게 물으면 저는 뭐 다른 뭐 몇 가지도 좀 있겠습니다만 스페이스 X 관련된 우주 항공 섹터는 내년에 무조건 좀 잘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많이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부터 이제 강세가 나왔었던 어떤 종목들을 놓고 본다면 좀 현실화되어 가는 것도 어느 정도 좀 있고 아직까지 좀 테마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렇게 양분되어 가는데 오늘만 놓고 보면은 변동성이 좀 굉장히 좀 컸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테마성이 좀 강한 이제 그런 흐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장의 반응을 보고 1선, 2선, 3선의 어떤 종목군으로 좀 나눠봤는데요. 1선 종목군으로 본다 그러면 역시 수치, 네. 그러니까 신뢰성을 좀 높게 가져. 그러니까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얼마 투자를 했고 얼마의 IPO가 성공하면 우리는 얼마를 벌 수 있어라는 게 명확하게. 기사화가 됐기 네. 때문에 시장에서의 훨씬 높은 지금 신뢰성을 가지고 상한가 오늘 갔나요? 못 갔 것 같은 좀 빠진 갔다가 걸로 떨어진 아는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아주 강한 이제 수급이 좀 달라붙은 거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강세를 보였었던 거는 이제 이 스페이스X의 레퍼런스가 있는, 그러니까 이력이 있는 소재나 부품사들이 지난주에 강세를 보였다가 2선으로 좀 밀려났는데 1선 종목이 밀리니까 2선 종목이 오늘 장 후반에 좀 치고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스피어, HVM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어쨌든 그쵸. 뭐 부품사긴 합니다만 그래도 관련된 종목으로 좀 엮여서 좀 강세를 좀 보인 것 같고 3선 종목은 이제 순수 국내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종목들 한화 시스템, LIG 넥스원, 뭐 세트랙아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저궤도 위성과 뭐 정찰 자산, 또 기상위성 이런 그렇죠. 좀 사업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요 세 가지가 1선, 2선, 3선을 가지고 약간 이 스페이스 X라는 테마 안에서도 이제 선호도가 좀 바뀌는 그런 변동성을 보이면서 움직일 것 같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역시 그래도 지표 방향성을 좀 보여주는 거는 1선 종목들이 그렇죠. 어쨌든 움직여야지 2선, 3선 종목들이 반응을 좀 보이는 거기 때문에 잊혀지면 한 번씩은 아니겠습니다만 내년에는 굉장히 좀 자주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런 종목들이 그렇죠. 빵빵 한번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기 맞아요. 때문에 트레이딩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들은 늘 좀 제일 상단에 좀 관심 종목에 네. 좀 넣어두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관심도가 확 올라간 체급이 확 체급이. 올라간 느낌이 딱 드는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 신할 팀장님은 또 어떻게 보세요? 미국에서도 이제 트럼프가 제네시스다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미국에서도 이쪽에 대한 흐름이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도 이어질 것 같은데 내년에 후레쉬한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의를 좀 하실지요? 네, 뭐 사실 새로운 네. 재료들 많이 찾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가격에 일단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국내는 당연히 삼성과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빼놓을 그쵸. 수 없는데 예. 요거 말고 예,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진부합니다. 네. 예. 그런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면서 포트를 관리할 때 나만의 엣지를 추가할 수 있는 나만 했지. 엣지. 이 부분이 이제 더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결국엔 그런 부분들이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타사나 벤치마크 대비 나의 기간의 수익률, 나의 펀드의 수익률이 어떻게 되느냐를 자지우지하게 되는데 저는 K컬처에 기반한 엔터 레저 인터넷 쪽에 좀 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큰 거시 경제의 흐름에서 본다라면은 연준은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대 중반까지 낮췄다가 2%대로 다시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중간 선거가 있는데 경기 둔화 또는 침체가 온다라면 정말 재앙이 되겠죠. 중국은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미국만큼은 아니어도 AI 기반으로 어. 빅테크 산업에 대한 성장 속도가 아주 가파르기 때문에 결국엔 미국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는 중국밖에 없다라는 점을 이제 대다수의 경제 그리고 일반 경제 주체들도 인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선도 국가는 아니지만 활용을 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확장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림이 예. 그려질 것이고 올해 워낙 성장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 반드시 그냥 일반적인 기저효과만 하더라도 1% 중후반은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를 가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네. 조금 살림살이가 나아지게 되면은 필수적인 것들에 이어서 이제 이러한 나만의 어떤 것들 그리고 우리 문화에 대한 외국인들의 시선들이 공히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이러한 K컬처에 기반한 산업들은 네. 향후 경쟁력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주항공 얘기하다가 이제 K컬처로 컬처까지. 이야기하면서 우주와 지상을 넘나드는 섹터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정영민 팀장님 모셔두고 또 이제 방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우주항공 나온 김에 방산 이야기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제일 좋았던 한 해이지 않았을까 좀 싶습니다. 연말에는 주가가 좀 쉬어간 건데 내년을 봤을 때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실지 궁금합니다. 어떤 포인트로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런 뭐 조선도 마찬가지고 원전도 마찬가지고 방산도 그렇고 이런 수주 발화기 산업은 수주가 나와야 이제 그쵸. 밸류에이션을 이제 녹여내고 목표 주가가 나오고 이제 수주가 빨리 나오면 멀티플을 더 이렇게 늘려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지난 11월, 10월 말 이후로는 사실 방산 쪽에서는 이렇다 할 수주가 나오지는 맞아요. 않았어요. 그게 이제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또 좀 약간 평화 분위기로 좀 흘러가고 있는 좀 그런 것도 좀 있다 보니까 약간 이제 투자 심리도 좀 떨어졌고 그래서 뭐 몇몇 종목들은 고점 대비 지금 한 30%씩 떨어진 종목들도 좀 상당히 좀 많이 있는데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수주가 임박한 종목들 위주로 좀 반등이 시작되지 않을까 수주가 생각을 임박한. 하고요. 뭐 사실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인데 갑자기 수주가 나오겠습니까? 지금 안 나오는 예, 시기죠. 안 나오는 시기죠. 제가 볼 땐 빨라야 우리 명절 전후, 그러니까 설 명절 전후가 아닐까, 2월 전후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뭐 대통령께서도 이제 내년 세일즈는 방산 위주로 그러니까요. 가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고 그리고 이제 알게 모르게 정부 관련된 인사들이 우리 무기를 사줄 만한 국가들로 뭐 특사까지는 아닙니다만 이제 세일즈를 위한 방문을 좀 많이 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내년 1분기 중반 정도부터는 이제 좀 가시화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지금 이제 우주 항공하고도 이제 좀 연결이 좀 되는 이제 그런 좀 시너지를 좀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올 한 해는 약간 지상 무기 쪽의 강세가 좀 많이 그쵸. 나왔었다라고 한다면 내년에는 이제 항공 쪽 또 우주 쪽 뭐 이쪽에 좀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괜히 뭐 LIG 넥스원 하나 시스템 이런 종목이 오른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방산적인 부분과 이렇게 결합된 이런 것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지금 가장 수주가 먼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쪽이 그거 물어보겠습니다. 역시 한국항공우주의 한국항공우주군요. FA50과 이제 KF21에 대한 이제 그런 또 중동 쪽 또 동남아 쪽에 대한 수주가 상당히 임박한 것으로 좀 알고 있어요. 그동안 이제 뭐 나토의 어떤 뭐랄까요? 방해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좀 경쟁 심화나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수주가 쉽지 않았었는데 아예 이제 제3세계 쪽으로 제법 좀 가시화된 이제 그런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뭐 개인적으로는 한국항공우주 또 LIG 넥스원 이 두 종목이 내년 초반에는 좀 수주다운 수주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 다음에 나올 뭐 수주에 대한 부분은 또 제가 좀 듣는 대로 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매주 오시면 되겠네요. 예. 팀장님, 근데 짧게만 네. 여쭤보면 수주 나오기 전까지는 우주항공이나 이 방산 중에서도 세분화되어 있는 종목들 요새 좀 잘 가잖아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보는 전략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뭐 제품보다 나은 부품은 없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특히나 이제 방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부품 그러니까 방산 소부장이 해외에 직접 진출한 케이스가 MNC 솔루션 정도를 빼고는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나라 이 방산 관련된 종목들은 좀 작은 뭐 이렇게 세분화해서 이제 가는 것보다는 플랫폼 위주로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뭐 전투기 한 대 파는 거는 다른 지상 무기 파는 거에 몇 배의 부가가치가 좀 있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그 수주가 나온다면 굉장히 큰 그런 좀 부가가치 또 다른 좀 좋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일단은 제품 위주로 플랫폼 위주로 보시는 게 맞고 저는 이제 항공 무기 좀 네. 그쪽을 먼저 좀 관심을 두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날아다니는 무기들 위주로 해서 좀 크게 수주 나오는 것까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분과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네. 훅 지나가 버렸는데요. 벌써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네. 증시인사이트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여기서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